나는 76, 홀로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묘하게도 가슴 벅찬. 남들은 상상조차 못할 노후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것은 입주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한 선택이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었던가. 그저 먼 훗날의 이야기일 뿐 굳이 마음 쓸 필요 없는 일이라 여겼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은 흘러갔고 나이는 들었으며 몸은 예전 같지 않다. 노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내 앞에 들이닥쳤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이것은 늦은 오후의 그림자처럼 많은 노인들이 마주해야 할 난제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는 방식은 대개 세 가지다.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없을까? 자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정말 없는 것일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6세 독거노인인 나의 실제 경험담이다. 나 역시 자식에게 기댈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다. 하지만 나는 뜻밖에도 간병인을 두거나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내게 꼭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이 막막한 노년의 고민을 해결했는지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길 바란다. 올해로 내 나이 76. 평생 내 속으로 낳은 자식 하나 없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줄곧 혼자 살았다. 그렇게 홀로 지낸 세월이 좋기 15년이다.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도 없다. 드문드문 있던 먼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이 세상 천지에 내 핏줄이라고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혼자 사는 삶. 예전에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우리는 지독하게도 싸웠다. 부부 관계는 차갑다 못해 얼어붙어 있었고 나쁘끄러운 고성과 다툼 속에서 나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신물이 났다. 그저 조용히 혼자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때 나는 매일같이 이혼을 꿈꿨다. 하지만 완고하신 부모님은 결사반대였다. 너는 아이를 못 낳지 않느냐. 이혼하면 어느 남자가 널 다시 거들떠나 보겠니. 그것이 부모님의 논리였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나는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만약 알았더라면 나는 결코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연애 결혼이었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뒤로 남편은 딴 사람이 되었다. 결혼 전 순한 양 같던 그는 결혼 후 사나운 늑대로 돌변했다. 그는 늘 나를 저주했다.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대를 잇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악담을 퍼부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그는 내게 손찌검을 하며 그 분노를 풀었다. 그렇게 나를 구박하면서도 그는 끝내 이혼 도장은 찍어주지 않았다. 그 속내는 뻔했다. 아이는 못 낳을지언정 아내로서 내가 해주는 뒷바라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생활력이라곤 없으면서 씀씀이는 해펐다. 쥐꼬리만한 월급은 제 유흥비로 쓰기에도 모자랐고 집안의 모든 생활비는 오로지 내가 번 돈으로 충당해야 했다. 사랑도 주지 않고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는 남자. 나는 단 하루도 그와 살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이 죽음으로 협박하며 이혼을 말리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그와 갈라섰을 것이다. 부모님의 강압에 못 이겨 나는 그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어갔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던 날들이었다. 그러다 15년 전 남편이 암에 걸렸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황망히 저 세상으로 떠났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독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집안은 드디어 고요를 되찾았다. 슬플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끝없는 다툼과 냉대,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날들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때때로
적막감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지난 세월의 그 끔찍한 전쟁에 비하면 나는 차라리 이 고독을 택하겠다고 생각했다. 혼자라는 것이 조금 쓸쓸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나를 해치는 사람은 없으니까. 남편이 떠난 해 내 나이 61였다. 오랜 세월 함께 산 사람을 잃었지만 내 몸과 마음은 오히려 가뿐했다. 그때의 나는 기력이 넘쳤고 다리도 튼튼했다. 1년 내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고 병원 문턱 밟을 일도 없었다. 통장에 모아둔 몇억 원의 돈은 굳이 쓸 일 없는 비상금처럼 든든하게 잠자고 있었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나의 소박한 삶을 꾸리기엔 충분했다. 나는 여행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집에 머물며 차를 마시고 드라마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게 낙이었다. 내 생활 반경은 아주 좁았다. 몇 년이고 똑같은 곳을 오가는 일상이었다. 매일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며 단골 상인들과 몇 마디 나누는 것. 그것이 내 유일한 사회생활이었지만 그 소소한 대화 속에서 나는 사람 사는 냄새를 느꼈다. 그리고 집 근처 공원,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들러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을 구경하거나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외에는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았다. 집에만 있다 보니 새 옷을 살 일도 없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익은 낡은 옷이 편했다. 혼자 사니 생활비도 적게 들었다. 연금은 많지 않았지만 쪼들린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돈이 남아도는 기분마저 들었다. 나는 이 평온한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다. 아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내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사람은 결국 늙고 몸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75살 전까지만 해도 나는 천천히 걸어서 시장에 다녀오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모든 일을 내 손으로 해냈다. 젊은 날처럼 빠릿빠릿하진 않아도 일상을 영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75번째 생일이 지나자마자 몸의 변화는 내 생각보다 훨씬 급격하게 찾아왔다.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숨쉬듯 자연스러웠던 걷기가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었다. 시장까지 가는 길의 절반도 못 가서 쉬어야 했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나는 직감했다. 혼자서 내 몸을 건사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타인의 도움 없이는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요즘 세상의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뻔하다.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원에 가거나 자식에게 의탁하는 것. 내게는 자식이 없으니 선택지는 둘뿐이었다. 간병인 혹은 요양원. 나는 요양원행을 가장 먼저 배제했다. 평생을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살아온 내가 규율과 통제가 가득한 시설에 갇혀 지낼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간병인을 고용하는 건 어떨까? 듣기엔 그럴듯했다. 익숙한 내 집에 머물면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것. 목마를 때 물 한 잔 건네줄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꽤 괜찮아 보였다. 그래서 인력 소개소를 통해 시세를 알아봤다. 그런데 상담원의 말을 듣고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 거동이 가능해서 단순히 가사를 돕고 식사를 챙겨주는 정도라면 월 200만 원 선이었지만 목욕을 시키거나 부축이 필요한 전일제, 입주간병의 경우 최소 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을 호가했다. 그것은 내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내 연금은 고작 100만 원 남짓인데 간병비만 대기해도 턱없이 부족했다. 거기에 관리비, 식비, 병원비까지 더하면 평생 모아둔 비상금을 헐어쓴다. 해도 기껏해야 3년, 길어야 5년이면 바닥날 터였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나는 덜컥 겁이 났다. 돈이 다 떨어지면 그 뒤엔 어쩐단 말인가. 밤잠을 설쳤다. 요양원은 싫고 간병인은 비싸고 혼자 살기는 버겁다. 몸은 점점 말을 안 듣는데 머지않아 밥 한 끼 해먹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텐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 혜택을 알아봤지만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요건도 안 되고 중증 장애도 없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었다. 쥐꼬리만한 혜택으로는 장기적인 요양을 해결할 수 없었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 신세였다. 그 무렵 나는 근심으로 입맛마저 잃었다. 창가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다. 뾰족한 수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대로 비참하게 늙어 죽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집에만 박혀 있는 게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침 날씨가 좋았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스해 보였다.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햇볕을 쬐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트럭 장수의 확성기 소리,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 평화를 깬 건 낡은 이삿짐 트럭 한 대였다. 눈을 뜨니 트럭이 우리 동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섰다. 가구와 박스들이 짐칸에 가득했다. 인부들이 짐을 내리는 동안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5살쯤 된 남자 아이의 손을 잡고 지시를 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앞집에는 60대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명절 때나 아들이 찾아오고 평소엔 두 분이서만 지내시던 분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라니?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나는 슬그머니 다가가 물었다. 저기, 혹시 이 동으로 이사 오시는 건가요? 젊은 여자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이번에 여기로 들어오게 됐어요. 나는 놀라서 다시 물었다. 그럼 원래 살던 노부부는 어디로 가셨대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드님이 지방에 계신데 거기로 합가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들 내외랑 같이 사시겠다고 집을 내놓으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묘했다. 오가며 안면을 깼던 앞집 노부부. 가끔 마주치면 마트 세일 정보나 날씨 이야기를 나누던 그분들이 결국은 아들 곁으로 떠났구나.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부러웠다. 적어도 그들은 비빌 언덕인 자식이라도 있지 않은가. 나처럼 고독사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보다는 100번 나은 삶이었다. 내 시선이 다시 젊은 여자에게 머물렀다. 곱상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근데 남편분은요? 이삿날인데 안 보이네. 여자 혼자 애 데리고 이사하려면 힘들 텐데. 내 오지랖 섞인 질문에 여자는 당황한 듯 하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덤덤하게 말했다. 이혼했어요. 애 아빠는 없고 혼자 다 해결해야 해서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고단함이 느껴졌다. 어린 것을 데리고 홀로 이사를 진두지휘하는 그녀가 짠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내가 혀를 차며 위로하자 그녀는 예의 바르게 목례를 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 정리를 해야 해서 이만 들어가 볼게요. 그녀가 아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억척스럽게 삶을 버텨내려는 눈빛.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피로감. 어쩐지 젊은 날의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외로운 처지와 겹쳐 보이기도 했다. 어쩌면 이 새로운 이웃이 내 건조한 노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그날 저녁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쾅쾅쾅. 다급하고 거친 소리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둘러 문을 열자 낮에 본 그 새댁, 지은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품에는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말을 잇기도 힘겨워 보였다. 그녀는 힘겹게 아이를 내 쪽으로 밀다시피 하며 애원했다. 죄송한데 우리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니, 혼자서 어떻게 가려고. 내가 그녀의 팔을 잡자 몸이 불덩이 같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나는 직감적으로 큰일 났음을 알았다. 이 상태론 혼자 못 가. 들어와 앉아 있어.
나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즉시 119를 불렀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겁에 질린 아이를 달래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니 예사일이 아니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나는 아이를 안고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다. 응급실에 도착해 검사를 해보니 급성 맹장염이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번져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수술이라는 말에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울먹이며 말했다. 선생님, 저 돈이 없어요. 수술할 돈이 당장 없는데 진통제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침대 난간을 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절박한 눈빛에 가슴이 미어졌다. 의사는 단호했다. 환자분, 이건 진통제로 될 게 아닙니다. 터지면 생명이 위험해요.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의사에게 나섰다. 선생님, 병원비는 제가 낼 테니 어서 수술해 주세요. 사람부터 살려야지 돈이 대수요? 지은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거절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통증 때문에 신음만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딴 생각 말고 치료부터 받아. 돈 걱정은 나중에 하고. 수술은 2시간 만에 잘 끝났다. 나는 병실을 지키며 사흘 동안 꼬박 민준이를 돌봤다. 엄마가 아파서 쓰러지는 걸 본 아이는 불안해하며 내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병원 사람들은 내가 할머니인 줄 알고 간이 침대까지 챙겨주며 배려해 주었다. 나흘째 되던 날 지은은 퇴원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 150만 원 남짓 나온 돈은 내가 전액 수납했다. 지은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됐다. 몸조리나 잘해.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나는 짐짓 쿨하게 말했지만 사실 보답 따윈 바라지 않았다. 아이 하나 데리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여자가 안쓰러워서 그런 것뿐이었다. 퇴원 후에도 나는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야 상처가 아물 것 같았다. 나는 내 집 부엌에서 영양죽과 반찬을 만들어 그녀 집으로 날랐다. 밥상을 받을 때마다 지은은 눈시울을 붉히며 꾸역꾸역 밥을 넘겼다. 그 일을 계기로 지은은 나를 생명의 은인, 아니 친정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어느 날 그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비장하게 말했다. 어르신, 아니 어머니, 저를 딸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평생 어머니 모실게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그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왔지만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사람 마음이란 게 어디 그리 쉬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인데 그녀는 이제 겨우 30대고 나는 내일 모레 팔순인 노인네다. 그저 순간의 고마움에 하는 소리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제 살 길 찾아가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낮에는 일을 나가면서도 퇴근하면 어김없이 내 집으로 달려왔다. 제철 과일을 사오거나 장을 봐와서 내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에 청소까지 마치 제 집일처럼 싹싹하게 해치웠다. 손이 어찌나 야무진지 집안이 반질반질 윤이 났다. 나는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가시방석이었다. 아이 키우며 혼자 버는 살림이 얼마나 빠듯할지 뻔히 아는데 내 수발까지 들게 하다니. 나는 그녀에게 장볼 돈이라도 쥐어주려 했지만 그녀는 펄쩍 뛰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돈을 받아요. 단호한 거절에 나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매달 대출 이자와 월세로 100만 원 넘게 낸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다. 생활비 대기도 벅찰 텐데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가 내 돈을 안 받는다면 아예 돈 나갈 구멍을 막아주면 되지 않겠는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지은에게 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지은아, 내가 너랑 의논할 게 하나 있다. 네, 뭔데요? 어머니,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 넓은 집에 혼자 살잖니. 밤에 자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소리쳐 부를 사람도 없어서 가끔 무섭기도 해. 나는 내 건강 염려증을 핑계 삼아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말인데, 너랑 민준이가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 싶다. 너 지금 사는 집 월세랑 대출금 나가는 거 부담스럽잖아.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 내 집은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해서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좀 숨통 트이지 않겠니? 나는 너희가 있으면 덜 외롭고 든든해서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지은은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을 것이다.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망설임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민준이가 어려서 시끄러울 텐데 어머니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손을 저으며 웃었다. 불편하긴. 아이가 있어야 사람 사는 집 같지. 절간처럼 조용한 것보다 100배 낫다. 너만 괜찮다면 나는 대환영이야. 잠시 고민하던 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지은과 민준이는 내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적막강산 같던 집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도마질 소리와 보글보글 찌개 끓는 냄새에 눈을 떴다. 지은은 맵기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다. 노인네 입맛에 맞춰 소화 잘 되고 영양가 높은 음식들로만 골라 해주는 그 마음 씀씀이가 눈물겨웠다. 집안 꼴도 달라졌다. 내가 대충 어질러 놓고 살던 집안 구석구석이 그녀의 손길을 거쳐 말끔해졌다. 창틀에 먼지 하나까지 닦아내는 깔끔함에 나는 혀를 내둘렀다. 누군가 살림을 맡아준다는 게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일인 줄 미처 몰랐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우리 꼬마 민준이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하고 외치며 품에 안기는 녀석. 그 살레음과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내 메마른 가슴을 적셨다. 내 평생 자식을 낳아본 적도 할머니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늦복이 터져도 단단히 터진 것이다. 나는 지은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덕분에 지은은 주거비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매달 나가던 월세와 이자 100만 원이 굳으니 살림이 훨씬 폈다. 그녀는 그 고마움을 내게 헌신적인 간호와 봉양으로 갚았다. 그녀는 경제적 안정을 얻었고 나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족의 정과 돌봄을 얻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빈 곳을 채워주는 핏줄보다 더 진하고 단단한 관계가 된 것이다. 나는 중대 결심을 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내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마지막 재산이다. 물려줄 자식도 형제도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어야 마땅한가? 답은 명확했다. 지은이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대해준 사람. 내가 죽고 난 뒤 적어도 지은이와 민준이가 집 없는 서름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공증을 마쳤다. 사후에 이 집을 조건 없이 지은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내 생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지켜준 그녀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끼니 때마다 마주 앉을 식구가 있고 내 안색을 살피는 딸 같은 며느리가 있고 재롱을 피우는 손주가 있다. 젊은 날 꿈꾸었던 평범하고도 따뜻한 가정을 76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게 된 것이다. 고독사 할까봐 두려움에 떨던 노인은 이제 없다. 나는 깨달았다. 노후의 대안이 꼭 요양원이나 친자식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고 가장 이상적인 노후가 아닐까. 76세 독거노인인 나와 가진 것 없는 싱글맘의 기묘한 동거.
우리는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 주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어쩌면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찾아 헤매던 해답일지도 모른다. 우리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따뜻한 노후를 꿈꿔보는 건 어떨까?